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복덕방 언니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제로투엔의 박상현 이사님이신데요. 제로투엔은 또 리모델링으로 엄청 유명한 회사죠. 사실 제가 꼭 이사님을 모시고 이 영상을 꼭 찍고 싶었던 게 최근 들어서 리모델링 문의 주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신축을 하자니 요즘은 대지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 금리도 너무 높고 신축비도 높아.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디벨롭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의 니즈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사님께서 신축보다 리모델링 하면 좋은 그런 꿀팁들?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건축사가 보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우선은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란 말보다는 대수선 중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중축이라는 거는 증이라고 하니까 늘어만 난다? 아닙니다. 줄어드는 것도 중축이고 늘어나는 것도 중축이어서 면적이 변동이 있었을 때는 중축이란 말을 쓰고요. 리모델링이란 말은 인테리어에서부터 쭉 왔던 것 같아요. 건물을 리모델링 할 거야. 그거는 건축법상은 대수선이나 중축을 할 거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체, 기둥, 보, 내력벽, 계단 등 이러한 구조나 외부의 일정 면적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할 때를 대수선이라고 하고요. 건축물을 중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건축법에 맞춰서 허가를 득을하면서 하는 행위가 리모델링이라고 좀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리모델링을 왜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를 이야기를 주로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사례들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고객분들한테 늘 질문을 듣는 게 팀장님 이거는 리모델링 해야 돼요? 신축해야 돼요? 리모델링이 효과적일지 신축이 효과적일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시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될 거고 영상도 계속 시리즈로 좀 준비를 해볼 테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프로젝트 하나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저희가 건축주님께 실제로 보고를 했던 내용이고 역삼동 주변에 있었던 건물이었는데요. 왼쪽에 건물을 보시면 기존 건물입니다. 여기 앞에 도로가 있는데 지금은 현행법에는 없지만 도로 사선에 대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로 사선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는 일조를 받다 보니까 양쪽으로 깎였던 대지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도로 사선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주황색 부분 신설골조, 철골, 슬래브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계단을 신설하고 장애인 승강기를 집어넣고 수평 중축과 수직 중축을 동시에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건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땅들은 굉장히 개발하기 좋습니다. 몇십 년 전에 지어졌잖아요. 그때 당시의 법들 때문에 최대 개발을 못했다고 봐야겠죠. 저는 이 땅은 굉장히 좀 숨은 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땅들을 리모델링해서 개발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입니다. 누가 보면 신축인 줄 알겠지만 완전 신축 같아요. 중축입니다. 예전 법보다 지금 좋아진 게 있고요. 예전보다 강화된 법들이 있어요. 조율주를 잘 맞춰보면은 좋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면을 바꾸거나 엘리베이터를 집어넣거나 이것도 주요 구조부를 건드렸기 때문에 리모델링 그 큰 범주 안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신축과 리모델링의 이제 다른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건축공사라는 거는 뭐 설계도 있고 감리도 있고 철거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실제 전체 공정에 따졌을 때 골조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리모델링 장점이 이제 캐치가 되겠죠. 지하를 미리 파놨던 건물이고 그렇게 되면은 토목공사와 골조공사, 차수공법. 우리나라는 지하에 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차수공법에도 몇천만 원씩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는 마감공사, 건식, 습식, 기타 공사입니다. 리모델링의 장점은 골조공사 부분을 많이 아낄 수 있다입니다. 리모델링과 신축의 다른 점은 크게는 사업 기간과 공정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강남에 있는 150평짜리 지하 2층에 지상 5층 신축이 공사가 착공이 들어갔을 때 제가 볼 때는 10개월에서 12개월은 무조건 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골조공사의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거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하실 때는 시간의 개념은 결국에는 돈이 연결되어 있겠죠. 한 달은 늦어지면은 한 달의 이자가 1,500만 원, 내가 못 받는 월세가 1,500만 원. 강남권에는 거의 대부분 3,000만 원 이상 기대 비용이 날아갑니다. 그랬을 때 리모델링의 장점은 사업 기간에 따른 유지비가 줄어든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에 따른 차이입니다. 전체 건축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위에는 신축, 밑에는 리모델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할 때는 토목공사와 골조공사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50% 가까이 차지를 하고요. 리모델링 할 때는 골조공사가 조금
조금은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구조안전진단과 실측을 하다 보면은 그 구조가 힘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보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골조공사의 보강이 우리가 말하는 네. 구조보강이라는 거예요? 그거랑 그렇습니다. 달라요? 탄소섬유 보강, 기둥 네.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금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무턱대고 수직 중축을 막 올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못 받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도 보강이 필요한데 상식적으로 기초 보강이라는 거는 불가능하게 가깝겠죠.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신축이 또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에 따른 리모델링의 장점은 기존 건축물의 골조나 설비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점입니다. 대부분 물어보세요. 신축보다 반값 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많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건물마다 차이가 굉장히 극명합니다. 진짜 돈이 안 들어가는 잘생긴 건물도 있고요.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못생긴 건물도 있어요. 현황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원판이 이쁘면 성형을 했을 때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성형하면 이쁠 물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거든요. 못생긴 애는 무슨 말이냐면 신축의 가능성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걔를 건드릴 바에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못생긴 건물의 특징입니다. 역삼동에는 주거지가 밀집돼 있어요. 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극복할 수 없는 점은 층고가 낮답니다. 예전의 주택들은 2.6 언저리입니다. 주택도 근생도 마찬가지고 천장에 또 이제 에어컨이나 배관들이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은 키가 좀 크신 분들은 다 알아요. 사실 저희는 부자 되려고 개발을 하는 건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리모델링을 접근을 한다? 사면은 후회합니다. 늦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극복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럼 내 예산에 맞지 않는 에코티가 투입이 되고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는 힘들어 하시죠. 내가 나중에 팔 때까지 보는 게 부동산 개발인데 자금이나 시간의 일정에 쫓기게 되시면 시야가 좁아지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이제 부분들이 결과물이 또 영향을 그렇습니다. 줄 수밖에 없어. 점점점 임차인한테 인기가 없어지는 거가 되다 보니까 공실이 장기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몇십억 까먹는 거는 금방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도 이 건물을 매입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경우에는 한 달이 공기가 지연되면 3천만 원, 4천만 원 이제 그렇죠. 손해가 생기는 건데 네. 그만큼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매입하기 전에 충분하게 좀 검토가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좋은 물건들은 또 금방 거래되잖아요. 그렇죠. 검토할 시간도 없어.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포인트만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또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행정 절차 기준은 소규모 개발할 때입니다. 여기서 빠지면은 소규모는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한 300평 미만, 400평 미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략하게만 조금 써놨지만 설계하는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축인 경우에는 경계 측량, 대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현황 측량이라는 거는 토목 설계 업체가 하는데 우리나라 도로에는 가스, 전기, 통신, 각종 상수관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내 대지의 레벨 관계, 인접 대지와 도로와 내 땅의 각 지점별로 레벨이 100% 평균은 없겠죠, 이 세상에. 그런 레벨들을 확인을 하는 게 현황 측량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성면 조사입니다. 신축 멸시 철거를 하든 리모델링 철거를 하든 성면 철거는 발화물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전에 먼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놓치면 어떻게 돼요? 철거가 늦어집니다. 철거는 두 가지입니다. 성면과 본철거. 성면 철거가 안 되면 본철거가 허가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됩니다. 보통 철거비가 평당 5, 6만 원 정도 잡아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성면 조사와 철거는 당연히 그냥 선행하셔야 되고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매도자한테 협조해달라고 하세요. 맞아요. 저희도 계약서 쓸 때 리모델링이나 이제 그런 거 할 때 성면 조사에 동의해 주시는 거 특약에다가 좀 써놓는 편이에요. 이제 리모델링을 보면 경계 측량, 현황 측량, 성면 조사. 요거는 신축하고 설명이 같고요.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거는 CT를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CT가 우리 뼈를 보는 거잖아요. 네. 이 건축물의 구조체가 어느 정도 단단한지, 철근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조금 속으시면 안 되는 게 구조안전진단 비용이 비싼 업체들이 있어요. 한 150평 정도 되는 건물 기준에 했을 때는 300만 원 내외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나와봐야 400에서 500 정도일 것 같고요. 제로투에는 구조안전진단 비용이 싸요라고 하는데 그게 시세거든요. 500만 원이 넘어가면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됐다. 그 다음에 설계사 실측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설계의 과업 범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계사가 나가서 실외 내에 지하나 담장과 이런 경계를 같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리모델링은 도면이 됩니다. 무슨 뜻이야? 육안으로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도면은 기술인 거잖아요. 건축이라는 거는 디자인도 있지만은 기술입니다. 기술 없이는 디자인만 하는 거는 그림이죠.
도면 있으세요? 매도인한테 물어보면 도면 없어, 내가 그려줄게 네. 해가지고 갑자기 그려주세요. 사실 정확한 거죠. 그림으로는. 사실상 도면이라는 거는 구조안전 진단이나 실제적인 실측까지 다 완료된 정확한 보고서 같은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전문가들이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축과 좀 다른 점은 철거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신축이 철거 해체 심의를 받은 다음에 철거를 하게 되면 2달에서 3달 사이가 걸릴 것 같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3달에서 4달입니다. 시간과 예산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버퍼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신축은 부시기 전에 2달, 리모델링도 2달 정도 잡는데요. 그래도 2달 이상 가까이는 텀을 주셔야 됩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 때문에 철거 심의가 뭐 보안 뜨고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날 수 있다. 신축보다 오히려 철거가 오래 걸리는 부분인 거네요. 다른 그렇죠. 부분은 다 그렇죠. 적은데 기간이 리모델링은 조각조각 철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커팅을 잘 해야 되고 구조 보강을 해야 되고 각 층마다 서포트를 잘 대야 되고, 요즘에는 구청에서도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끼고 같이 철거를 하라고도 합니다.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 신축과 리모델링의 다른 점은 이런 철거 기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신축은 싸요, 철거비가. 리모델링 철거는 기간과 비용과 인력이 투입이 많이 됩니다. 리모델링 철거 잘하는 업체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제로투엔으로 가면 되지 뭐. 사실 뭐 맞습니다만 일단은 경험치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게 제일 쉬운 판단이에요. 저도 오히려 리모델링 건축사를 찾아달라고 할 때 조금 더 어려워요. 네. 신축 건축사는 사실 포트폴리오도 되게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모델링 공사는 오히려 건축사무소에서 좀 꺼려 하시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이제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소견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네.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단점 같은 경우는 구조체를 저희가 들어가지 않고서야 파악하기 어려워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도자의 협조 구하기가 네. 별따기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건축사나 기술사가 한 번은 두드려도 보고 장비로 뼈대를 스캔도 해보고, 그거를 했을 때 과연 구조체가 괜찮은가. 그 다음에 대부분 주택을 많이 리모델링을 하셨는데요. 주택 리모델링 하셨던 분들 중에 많은 공통점, 층고, 이 주변에 대한 현황, 이런 주변 것들이 현황이라는 건 뭐예요? 인접대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액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철거를 다 해내면 네. 건물 자체가 그 동네에 울림통이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소음도 있고 당연히 있겠지만 신축보다 조금 더 심하다면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단점은 임대의 흥행성인데, 임대의 흥행성을 살리려면 멀쩡한 건물이 있고 비용을 더 들여야 되는 건물이 있어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설계 기간이에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설계사가 더 많은 피로도를 느끼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남이 그려놓은 선 안에서 다시 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설계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구조라는 게 건축물 대장상의 구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리모델링 하기에 더 좋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리모델링 하는 건물들 보면 철골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철골이라는 건 대부분 다이소가 들어와 있는 건물이죠. 네. LG나 삼성 이런 샵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특수성 가진 그런 건물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IC라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그럼 건축물 대장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조가 리모델링하기 당연히 좋고요. 연화조라는 거는 렐고예요. 쉽게 말해서. 지진 나면 무너져요. 그럼 연화조는 사실상 구조 보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만약에 연화조도 안쪽에서 철골을 댄다거나 보강을 해도 안 되는 수준이면 신축해야 돼요. 연화조일 때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타임라인 150에서 200평짜리 네. 라고 본다면 6, 7개월 안에 리모델링 공사는 끝낼 수 있답니다. 더 많이 했다는 거는 분명 어떠한 이슈가 있었거나 현장에서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6, 7개월 이상 넘어가는 건 사업 구상이 실패했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리모델링의 앞에서 말한 장점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왼쪽에 철거 공사 부분들을 보시면 잔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은 해체 심의와 안전점검들이 필요한데 네. 이런 것들은 잔금 전에 선행하시는 거를 전 추천합니다. 왜냐면 행정 같은 경우는 매도자가 허락을 해주시면 먼저 할 수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내 이름으로 합니다. 이 모든 공정이.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한 공사, 바탕공사. 바탕공사라는 거는 내 외부에 마감재를 붙일 수 있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마감은 실제로 마감이에요. 마감은 디자인적인 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후속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의 디테일들을 살리는 마무리하는 단계, 특히 바탕과 마감 사이에는 방수 단열도 껴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6에서 7개월 안에는 리모델링이 끝내야만 이 리모델링 사업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제로투엔이 공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네. 클라이언트 분께 허락을 받고 나왔고요. 땅이 워낙 너무너무 좋았었고 철거를 하고 지금 공사를 할수록 더 좋아지는 건물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원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벽식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벽식이 없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층고가 15cm 이만큼이 더 높은 거예요. 완공되면은 이렇게 좀 이쁘게 발전을 할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장애인 승강기로 추가를 했어요. 장애인 승강기는 아시다시피 건폐율과 용적률에 제외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1층, 2층, 3층, 4층을 모아서 위에다가 중축을 했어요. 얘는 용적률이 조금 모자랐었고 현행법을 따라서 장애인 승강기를 넣은 다음에 용적률의 면적을 찾았죠. 그래서 5층을 중축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이제 범위를 좀 정해야 되는데요. 내부 벽을 철거했는데 구조 안전 진단을 해보니 조속벽입니다. 기둥으로 힘을 받지 벽으로 힘을 받지 않았던 건물.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은 철거. 여기 코를 과감하게 건축주님께서 털었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장애인 승강기를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현장 사진을 봐보면 여기가 주출입구인데요. 여기에서 단차가 두 단이 져 있습니다. 장애인 승강기라는 거는 나라에서 모든 건축물에 쓸 수 있으면 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편하신 분들께서 편하게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건축물을 지어달라는 인센티브예요. 그래서 단차가 있는 설계를 하면 안 됩니다. 저희도 장애인 승강기가 있는데 여기까지 가기 위한 경사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은 1층이 손해보지만 이렇게 진입하게끔 설계를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 면적을 아껴서 중축을 해서 허가를 받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층이 한 10평 정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실제 이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좀 괜찮았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거의 리모델링 개론 아주 빠삭하게 저희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자주 접했던 용어들 그리고 내용들인데 건축사님이랑 직접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 잡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들을 공부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사례 같은 걸 좀 같이 보면서 리모델링 하면 절대 안 되는 어떤 것들 혹은 리모델링 하면 정말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집어가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다음 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로투엔 박성현 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